중국과 러시아가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서 천명한 세계관은 다극체제로 가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그 다극체제가 구현될 경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중국 중심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나라니까, 가장 힘센 나라니까. 만약에 그런데 미국의 힘이 여기서 빠져나간다면 그 힘의 공백은 중국이 채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결국은 시진핑이 이번에 열병식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이 대안이고 중국이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그리고 아울러 미국 입장에서도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어느 정도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미국을 막는, 자유주의의 물결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한반도에 대단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교 안보 전문가는 중국이라는 국토를 수탉이라고 본다면 한반도는 그 닭의 목 밑에 있는 칼과 같은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북한이 너무 약해져서 미국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치고 들어온다면 그거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영향력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에게는 그만큼 불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기도 했다가 붙기도 했다가 하는데 소원해졌던 그동안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은 적은 없습니다. 정말 중국이 마음을 먹으면 북한을 말려 죽일 수 있죠.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BS에서 국제뉴스를 해설하는 이현식입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중국이 생각하는 북한만큼이나 중요한 나라인가?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니들은 어쩔 건데? 정말 너희가 원하는 건 뭐야? 정말 중국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서 중국처럼 살고 싶은 거야? 라고 묻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의 입지가 중국의 군사력이 서태평양 지역으로 투사되는 것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So if you had a landed aircraft carrier, by extension, you could say nothing's more powerful than that posture that we have that's sitting right there. That's the threat that's provided from Korea.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벗어나서 군사력을 행사하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미국이 전력을 빼지 못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있고 힘겨루기가 있는데 미국은 지금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입장이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다지 힘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지만 현재 상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봄부터 시진핑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 군부에서 반기를 들었다 이런 식의 소문이 많이 돌았고 매체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이번에 열병식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굉장히 공고하게 군부를 지휘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렸기 때문에 시진핑의 권력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同志们辛苦了。 1차적으로는 누가 중국의 주인인지를 확실히 했고 그 다음에는 미국을 따라가지 않는 나머지 절반 세계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를 이번에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맞서는 반대 진영의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푸틴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 전승절 열병식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다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좌 김정은, 우 푸틴을 거느리고 열병식을 지켜보는 그 이미지의 정치적 상징성, 정치적 메시지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서방의 국제정치학자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볼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는 규칙을 깨는 혼돈 에이전트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판을 엎고 깨서 거기서 이득을 보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격돌했던 그 냉전 시대의 그 소련과 지금의 러시아는 격이 다른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완전히 새로운 대안적인 경제와 안보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라. 심지어 다른 가치를 글로벌 사우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이번 열병식의 의미는 사실은 상하이 협력회 정상회의와 연결선상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시진핑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자기네가 주도하는 SCO 차원의 개발은행도 제공을 하고 안보 대응센터도 공동으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미국이 질서를 잡아줘야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나라들에게 미국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이 대안이고 중국이 플랫폼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中国人民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站在人类文明进步一边，与各国人民携手构建人类命运共同体。 그리고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이 선보인 무기들은 저는 세 가지 테마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대미 군사 전략을 반접근 지역 거부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중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다에 1.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2. 들어오더라도 맘대로 활개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극초음속으로 미국의 요격 무기를 피해서 미국 항공모함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미사일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어 대만에서 군사 행동을 자기네가 할 때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서 막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들을 얼마든지 격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 테마는 미국을 직접 때릴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의 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들을 만약에 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거는 사실 미국과 중국 어디가 이기느냐 하는 얘기가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때는 이제 서로 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아마도 전 세계가 그냥 다 같이 섞인 시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를 보여주는 의도는 뭐냐?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대중 압박 전략 뭐 이런 거 할 때 생각 잘해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당하는 나라가 아니야라는 어떤 정치적인 무기다. 이런 해석을 국제정치학자들이 내놓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지난해 현재 실전 배치한 핵탄두 개수를 약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700개가 넘어갔을 거예요. 이걸 중국이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쯤 되면 미국과 핵 전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둘 다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그 서로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그 핵의 균형 상태, 이걸 이제 뉴클리어 패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2035년까지는 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핵 무기고를 급격하게 늘려나가는 중입니다. 아울러 실제로 쓸 수 있는 저위력 전술 핵무기도 많이 늘려나가고 있다는 게 이제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우려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인 포인트는 중국이 이번 열병식에서 무인 무기 체계를 많이 보였죠. 로봇계와 드론이 같이 실려있는 차량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상과 공중에서 무인 무기들이 통합적인 작전을 치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그 실제 전장에서 구현할 수 있다. 중국이 이제 최첨단 현대전을 치를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갖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독립된 시스템으로 중국이 세계적 차원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걸 이제 미국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푸틴 대통령한테 보여주는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원래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울러 이번 열병식에는 많이 회자가 되진 않았으나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의 정상들도 많이 왔어요. 그들에게도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남중국해라는 그 중국과 동남아 쪽의 바다에서 종종 충돌이 빚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적 카드가 이 정도야. 알아서 잘 생각해. 라고 과시하고 약간 겁을 주는 효과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결국은 미국의 맞서는 진영의 어떤 플랫폼이자 가치이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 대표 주자로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중국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이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중국의 위상을 인정을 해주면서 가까이 붙었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서구의 정치학자들이 푸틴에 대해서 하는 평가는 러시아를 중국에 기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류 국가로 전락시켰다. 이게 푸틴에게 주어지는 냉혹한 평가입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라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푸틴 입장에서는 중국이 없으면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중국은 인도와 함께 러시아가 수출하는 석유를 그래도 미국 눈치 보지 않고 사주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님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그 푸틴이 중국에 와서 시진핑과 회담을 하면서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힘 2라는 천연가스관을 중국으로 직접 연결해서 가스를 수출하는 데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부터 러시아는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가격을 후려치다 보니 진행이 잘 안 됐는데 조금 더 현실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중국이 수출해주는 그 민수용에서 군수용으로 겸용할 수 있는 물자들이 없으면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기 힘들어요. 러시아는 그래서 중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에서 벌인 외교 활동들을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눈물겨운 세일즈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어요.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관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요. 시진핑 주석의 세계관은 뭡니까? 중국몽이잖아요. 그 과거 그 강력했던 중국 제국의 부활을 시진핑은 생각을 하고 있고, 푸틴은 루스키 미르라고 하는 러시아어를 쓰고 러시아 문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결국은 다 우리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데 미국과 유럽이 자꾸 무슨 이상한 가치를 들이대며 막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면에서는 시진핑과 푸틴의 이해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푸틴판 같이 갑시다라는 메시지를 이번에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에게도 전달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편으로는 시진핑의 중국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렇게 하는 게 그리 나쁘지는 또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7월 초에 그 중국의 외교를 대표하는 왕이 외교부장이 그 서방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나면 미국의 관심이 다시 우리한테 집중될 텐데 우리 그거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저렇게 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속내를 말해서 좀 무리를 빚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두 나라의 이해가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길게 보면 결국은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예속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사실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극동 지역은 원래 19세기 중반까지 중국, 청나라의 영토였던 것을 러시아가 가져간 겁니다. 지금에 와서 그걸 뭐 중국이 다시 힘으로 뺏거나 외교로 달라 할 수는 없지만 중국은 경제력으로 극동에 대한 지배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이주를 해가고 중국인들이 거기 가서 빈 땅 빌려서 그 농장을 일구고,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긴 시간 프레임을 두고 점점 잠식해오는 그 중국의 그 극동 지역 영향력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걸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는 게 또 북한인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북한의 노동자들을 대거 데려올 수 있다면 중국 대신 그들을 통해서 극동에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극동 지역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도 아마 그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 그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매일 보도되는 영상을 보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지라고 할 만한 것들이 지금 다 부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가 전쟁을 뭐 그들 표현으로 이기고 나도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 하려면 재건이 필요해요. 거기에는 결국은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의 대가로 또 대량의 현금을 러시아에서 받겠죠. 물론 뭐 북한 노동자 개인한테 간다기보다는 북한 정권이 그 돈을 가져가겠지만은 이제 그런 구도를 가지고 두 나라가 협의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왕따로 불리던 이 김정은이 네. 다자외교로 화려한 데뷔를 했다는 평이 나오는데요. 이 김정은이 여기서 부각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2020년 경의 북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당시에 북한은 그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묶여서 사실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터지면서 더욱 궁지로 몰렸습니다. 심지어는 중국과의 교류도 끊길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때 북한의 김정은이 택한 승부수는 한반도를 벗어나는 결정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전쟁에 대규모 군대를, 전투병을 파병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그런 선택을 했죠. 도박이라면 도박, 결단이라면 결단에 대해서 이제는 추수의 시간이다라고 김정은은 보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이번에 베이징을 가기 위해서 평양을 떠나기 직전에 했던 조치들이 있습니다. 일단 방송을 통해서 그 북한의 군인들이 그 러시아에서 치렀던, 쿠르스크에서 치렀던 실전 영상들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유족들을 만나서 선물 주고 그 허리 숙여서 인사를 하면서 위로도 하고 속죄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이중한 그들의 생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유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속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의 그 목숨의 대가를 내가 받아오겠다 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발하기 전에 또 갔던 데가 미사일 연구소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언젠가 만나기는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몸값은 최대한 높이고, 또한 러시아라든가 중국에서부터 받아낼 것들은 최대한 그 많이 받아내는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파병을 했던 것은 196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파병했던 것과 비슷한 선택입니다. 사실은 한반도 안에서의 경쟁도 굉장히 버거운 처지이지만 동맹국의 어떤 그 혈맹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어내고 위기를 그 뒤집어서 어떤 반전의 계기로 삼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은 한반도에서 시야가 벗어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은 핵 강국이에요. 시진핑, 푸틴과 같이 노는 급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그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할 때 그 회담이 왜 엎어졌냐면요. 결국 김정은이 당시에 갖고 갔던 카드는 영변 핵시설은 닫겠다. 대신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다 풀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은 거죠. 결국 회담이 깨지고 김정은이 빈손으로 북한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 후로는 지금 미국과 협상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이 내세우는 이미지는 뭐예요? 나는 이제 내가 없으면 푸틴도 위험한 그 정도의 이제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 그리고 핵무장은 그 사이에 계속 진척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핵을 가진 강국 대 강국으로서 핵 군축 협상이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비핵화의 비읍도 꺼내지 마라.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북한이 얘기하는 핵 군축 또는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라는 개념은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포괄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한미군뿐 아니라 핵잠수함일 수도 있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또는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전략 핵폭격기나 미사일로 북한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능력을 다 포함해서 핵 군축을 하자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미국 입장에서도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 지금 현재 그 트럼프도 계속 김정은 만날 수 있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카드가 갖춰지기까지는 상당히 조율이 험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김정은이 네. 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줄타기 외교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되게 피하려는 외교를 계속 해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 사실은 그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에 상당히 협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당시에 좀 섭섭하기도 했겠죠.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라는 혈맹이 생기고 러시아를 통해서 식량과 연료, 필수적인 군사기술 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자 중국에 대해서 의외로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러시아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러시아 자체도 민수 경제가 그렇게 발달한 나라는 아니다 보니 그 북한 인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6년 만에 장석희 동지를 만나 뵙게 된 그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그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북한도 지금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10월 10일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이고 이번이 8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행사를 할 텐데 북한이 이렇게 당 창건 기념 행사를 할 때는 인민들한테 어버이 수령이 베푸는 잔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배를 부르게 해줘야 되는 부담이 김정은에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중국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서 천명한 세계관은 다극체제로 가자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그 다극체제가 구현될 경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중국 중심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나라니까, 가장 힘센 나라니까. 그러면 미국의 힘이 여기서 빠져나간다면 그 힘의 공백은 중국이 채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국제 질서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우선 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의 문제가 있죠.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비핵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과거의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써왔던 접근은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유효기간이 다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의 대북 정책이라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외톨이 불량 국가고 먹고 살기가 힘든 쌀과 비료와 현금이 필요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쌀과 비료와 현금을 어떤 식으로든 대줄 테니까 우리 말 좀 들어. 그다음에 너희가 일본이나 미국과 대화가 필요하잖아. 우리가 중재해 줄게. 라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라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보는 세계는 한반도를 벗어나서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심지어는 유럽의 정세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흔드는 지금 파워 에이전트로 나아가고 있는데 구남조선, 현 대한민국, 너희들은 현재 우리 구상에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북한이 그렇다면 그거는 그런 대로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쨌든 이번 열병식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그들과 함께 서는 사진이 찍히지 않은 것은 굉장히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도 있고 한데 우리 대통령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서 사진 찍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캐대헌과 같은 K컬처가, K푸드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상품들이 덩달아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기본적으로 속했을 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가라는 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선민 외교라고 생각이 돼요. 중심축은 한미동맹이고 그다음에 이웃과도 잘 지내야죠. 우리가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중국과도 싸우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외국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한국은 또 양손에 쥔떡 다 먹으려고 이러고 있구나라고 잘못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에 기반한 선린 외교를 하되 상황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홀랑홀랑 뒤집는 것처럼 보이지는 말아야 되는, 중심을 가져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